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 모시고 여러 전국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2부에서 릴레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짧게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네네.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통계 조작 의혹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국회 기재위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그런가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동산 통계, 하나는 소득 분배와 관련된 통계, 또 일자리 특히 비정규직 관련된 통계. 저는 특히 주로 소득 분배하고 일자리 관련 통계가 기준을 자꾸 바꿔가면서 사는 게 이게 조작에 가깝다. 그 이야기를 제가 통계청 국정감사할 때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아까도 뭐 이야기 나오던데 한국 부동산원이 작성하는 통계가 있고 KB 부동산이 작성한 통계가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그 괴리가 생기고 하여튼 그게 이제 조작의 이제 증거냐. 저는 뭐 지난 정부가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뭐 밝히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감사원이 무슨 청와대나 장관들 통계청장의 어떤 조작의 지시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못 밝힌 채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감사원 나름대로 그러면 최종 보고를 빨리 밝히고 수사할 일이 있으면 수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이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통계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는 거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이 통계 문제를 벗어나서 일반론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전 정부의 어디까지 언제까지 털 수 있는 성질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무슨 예외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이게 현재 있는 정권 권력의 어떤 폭정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지만 또 끝나고 나면 지난 정권의 어떤 잘못에 대한 견제도 감시나 이런 것도 있어야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할 때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결국 그 선인데 그거는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다면 저는 그거는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역할이다. 저는 사법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권 분립해서 그걸 가지고 무슨 거기에 경계를 긋고 선을 긋는 그거는 저는 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게 이제 정치적 그 논란 공방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3개 부처 그 장관 교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참 싸우자는 것 같아요. 싸우자? 대놓고 싸우자는 개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이 되신 분은 그 첫 번째 임무 중에 국민을 통합시키고 화합시키는 저는 그게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통합은 쉽지 않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 계시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국민들 마음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개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념 전쟁이라는 걸 아예 본인이 그냥 주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싸워라 이러잖아요. 말과 논리로 싸우라. 그러면서 이번에 개각 보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만 그냥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싸우고 정쟁을 유발하는 거를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정말 이 싸우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이 정치가 총선 때까지는 최소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아서. 그런데 대통령이 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수준을 하면서 왜 독려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께서 뒤늦게 공산전체주의 이러고 이념 카르텔 이러면서 자꾸 적을 규정해 가지고. 악의 물이라고 보기 때문인가요? 뭐 그걸 악의 축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이념에 뒤늦게 그래 매몰되어 계신 그렇게 본래부터 그렇게 이념적인 극우 성향의 그런 분이었는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평생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극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냐 싶은데 지금은 개각에 대해서도 아니 태극기 부대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한 중도 보수 또 중도층이나 무당층 이런 국민들이 이런 개각 보고 윤석열 정권에 얼마나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안검사 출신도 아니신데. 공안검사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약간 껄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껄끄러울 대표님 캠프에 있었죠. 제 캠프에 있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유
참 신원식 의원이 네. 대선이 끝난 후에 갑자기 아예 언론에 대놓고 전향서를 그냥 세게 쓰시고 결별 선언한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언론에 대놓고 그냥 전향을 세게 하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갑자기 가더라고요. 전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황당했죠. 아 그래요? 예, 황당했죠. 이런 방구 뭐 사전 그러니까 메시지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혀 뭐 그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황당했는데 예. 그 후로는 뭐 통화도 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떤 과거의 언행을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컨대 12.12 쿠데타는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거다. 예. 이러고 5.16은 혁명이고 5.18 특별법은 좌파들한테 세뇌당해가지고 맞아요. 예, 만든 법이다. 아니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형상 문제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박정원 대령 네, 해병대.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낸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저는 뭐 전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이고 그분이 제 앞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의병의 날인가 그때 홍범도 장군을 추앙하는 그런 글을 쓰신 걸 본 적이 있고 예, 또 보도도 저도 봤어요. 또 제 앞에서 몇 번 이런 말 했어요.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군 미필자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몇 번 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분 생각이 달라지신 건지 저도 깜짝 놀라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12.12나 5.18 특별법이나 5.16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 국방부가 말이죠. 우리 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민 통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분이 국방부 장관 되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국방장관 임명장을 받으면 네. 뭐 범위 넓지 딱 하나만 해병대 수사단 문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해병대 이번에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 이분은 그 사건에 관련된 핵심 정의는 전혀 안 해요. 그 사건의 핵심 정의는 대통령이 수사배업을 만약 행사를 했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안보실의 이 차장이나 국방비서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핵심 정인인데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주시하는 거는 네.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 이유가 뭡니까? 교체된 이유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해병대 사건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이것 때문에 저는 교체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 이유는 그거라고 보세요? 예, 거기다가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저는 교체된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인을 은폐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승진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진 아웃. 아, 승진 아웃? 예, 승진 아웃이라는 게 더 좋은 자리 보내가지고 편한 자리 보내가지고 아웃시키는 건데 증인을 지금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물러나면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장에는 안 서도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입막음용이죠. 수사는 입막음.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수사는 피할 수 없죠. 그렇지만 특검이나 네. 또 공수처 수사도 네. 뭐 용산이나 또 여당이 최대한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막을 수는 있겠죠. 공수처 수사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예, 근데 진실이라는 게 지금 박정원 대령이 항명죄로 예컨대 뭐 나중에 뭐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재수사되고 될 거고 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입막음용으로 자꾸 증인들 감추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못 나오게 하고 아마 특검하고 공수처 수사도 방해할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할 해법이라고 봅니다. 과거 의원 시절에 이제 국방위에도 계셨잖아요. 오래 대표님. 있었죠. 예. 그러면 지금 아직은 썰인데 VIP 경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이란 그게 어느 정도나 심각한 겁니까?
경로를 뭐 화를 낼 수 있겠죠. 경로도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장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 거는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불법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그날 7월 31일 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그렇게 국방부 장관한테 통화해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거는 빨리 좀 푸는 게 낫다. 그러면 만약 여기서 풀지를 않으면 안 하고 박정훈 대령을 계속 그냥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그러면 이 일은 갈수록 저는 뭐 그러면 더 큰 일이 될 거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 사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사법적 보시면. 문제 되죠. 아, 그래요? 되죠. 불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념을 앞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움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돼요. 저는요 총선이든 대선이든 결국은 경제 민생이 결정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외교 안보가 굉장히 맞아요. 넘버원으로 나오는데 맞아요. 저는 그 여론조사 별로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요? 아니요 직접 선거에 임하는 국민들 유권자들의 생각은 아 내가 먹고 살만하냐 내 일자리가 괜찮냐 내 아이들이 괜찮냐 이거 전부 다 경제 민생의 문제입니다. 경제 민생이 올해 내년에 굉장히 안 좋을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안 좋고요.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저 정부가 상저하고라 그랬잖아요. 가을에 겨울에 괜찮아질 거라 그랬는데 지금 뭐 많은 국내 예측기관들이 다 계속 성장 전망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게 중국이 막혀 있고 반도체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가는 계속 고든. 물가는 올라가고요. 계속 고. 예. 그다음에 우리 아주 근본적인 시한폭탄 같은 문제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인데 그거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단 말입니다. 네. 합치면 GDP 3배나 돼요 이게. 예. 이거는 뭐 엄청난 부채가 갈수록 쌓여 있고 그게 부동산하고 맞물려 있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는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높고 일자리는 계속 안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수보다 더 큰 변수가 총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년 4월 10일 날 가가지고 그때 경제가 만약 지금 이 모양으로 계속 안 좋으면 그거는 여당이 총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어차피 새 예산안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면 네. 내년 경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게 다 나온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산은 정부의 어떤 고민이나 딜레마 같은 게 읽혀요. 왜냐하면 세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60조 가까이 펑크날 거로. 세금이 뭐 60조 이상 펑크날 걸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세수 부족은 재정적자로 연결되고 재정적자는 국가 부채가 더 커지는 그러니까 건전재정이라고 말은 해놨는데 네. 세금이 안 들어오고 재정적자에다가 국가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이래 되면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내년 예산이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데 보통 세수가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안 하고 당분간 안 하고 이제 그 외국한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돈을 끌어와가지고 예. 일단은 급한 대로 메꾸고 예. 또 하는 마이너스 통장 뭐 예. 걸핏하면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그런 방식은 올해는 못 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재정적자가 국가 부채로 연결이 되는데 근데 내년 예산을 알뜰하게 하는 건 좋은데 뭐 저출산 예산이 올라간 거 조금 올라간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R&D 예산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16.6%나 5조 이상 줄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SOC 예산, 도로, 철도, 항만 같은 SOC 예산은 늘어났단 말입니다. SOC 예산이 보면 대표적인 아주 정치적인 예산인데 국가 R&D 예산을 줄였다는 거 이거는 저는 뭐 이런 게 있죠. 뭐 국출연 연구소들이나 R&D가 비효율적이고 나눠먹게 하고 그걸 R&D 카르텔이라고 대통령께서 막 또 지목을 해가지고 또 적으로 만들고 이러는데 그런데 과학기술 총량을 그렇게 줄이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우리 미래의 성장 잠재력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을 가야 된다. 이 그래서 얘기는 국가 R&D를 효율화하는 건 좋아요. 낭비를 없애고 필요한 대로 집중하고 이런 건 좋은데 총량을 다 그냥 일률적으로 잘라버리니까 지금 과학기술계가
아우성이 그러니까요. 그냥 들리고 이거는 저는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민생이 안 좋아지고 이게 결국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표 말고 체감 지수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임계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총선 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도 국민들께서 느끼는 경제 이렇게 체감하는 예. 물가나 일자리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체감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근데 정부가 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처나 기업부처에서 지난 3년,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코로나 시기에 계속 기업의 빚 이런 거를 계속 롤오버 상환을 유예를 해주고 계속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부실 기업들도 그냥 계속 연명을 해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제가 IMF 때 같이 완전히 경착륙, 하드랜딩을 하지 않고 연착륙하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부채를 줄이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그걸 아마 총선 전에는 못할 겁니다. 전혀. 왜 못하느냐. 잘못 건드리면 터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계속 연명시켜주면서 가면서 부동산 시장도 붕괴될까 봐 지금 계속 띄우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은 쌓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 다른 돌파구는 없는 상황이 답답한 상황에 가면 내년 4월쯤 가서 경제가 뭐 말씀하신 체감 경제가 그게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물가든 일자리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러면 그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완전히 성적표로 그대로 선거 결과에 나타난다고 그게 봐야죠. 더 민감한 게 더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수도권이 제일 민감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이 경제 민생의 심각성을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경시하는 겁니까? 뭐라고 보세요? 아니 해외 너무 다니세요. 오늘 또 나가시잖아요. 네. 아니 그 해외에 나가실 때 대통령께서 꼭 가셔야 되는 거는 그동안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제 총리나 외교부 장관 내보내고요. 본인은 좀 국내 정치 특히 경제 민생을 살피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외치에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그게 뭐 재미있으신지 내치에 너무 소홀하는 거 아니냐. 특히 우리가 지금 연금 노동 교육 개혁 그다음에 특히 저출산 문제 이런 거는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 왜 안 하시고 계속 해외만 나가시냐. 저는 좀 불만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외교안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제는 경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이제 경제다라는 게 늘 경제였어야죠. 그리고 이제 경제다 그래놓고는 또 해외 나가세요. 그러면 지금 북러 밀착에 대해서 네. 대표님께서 이제 그 어제 한 말씀 하셨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 말이 없느냐. 근데 나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북러 김정은하고 푸틴이요 4년 5개월 만에 만난 그 있잖아요. 네. 러시아 극동지방의 우주기지에서 만났잖아요. 저는 뭐 김정은하고 푸틴이 만나가지고 서방의 민주진영의 나라들 정상들이 하던 무슨 공동성명회 이런 거는 본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분명히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핵잠수함 전투기 이런 데 대한 어떤 러시아의 기술 지원 네. 그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에게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이런 거래가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한미일 우리가 워싱턴 선언부터 캠프 데이빗의 뭐 원칙 공약 정신까지 이걸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있다고 이 정부는 자평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는데 거기다가 더 이 기술이 고도화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문제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지난 13일 날 오늘 벌써 18일인데 였을텐데 13일 날 김정은과 푸틴이 만난 직후에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나서가지고 러시아 푸틴한테 강력하게 경고하고 북한의 그런 군사지 기술을 지원 못하도록 하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셨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오전에 그 페이스북을 제가 썼는데 오후에 AP통신하고 네, 맞아요. 인터뷰한 게 서민 인터뷰한 게 그냥 나왔는데
그냥 두리뭉실한 그냥 그동안 하던 이야기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문제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왜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국제기구에 가서 아니면 다른 나라 정상하고 아니면 다른 나라 언론하고 왜 그걸 통해서 드려야 되죠?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생 오늘이 9월 18일이니까 내일이면 9.19 군사합의 5주년 되는 날인데 예. 자, 한반도의 긴장이 올라가고 남북 대치가 더 가팔라진다면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9.19 군사 합의의 필요성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9.19 군사합의는요. 예. 제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비판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그 이후에 북한이 17차례인가 그 북한이 위반을 했어요. 특히 그 위반이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집중이 되긴 했죠. 그 사실은 9.19 군사합의라는 거는 이미 북한이 여러 차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미 휴지 조각이 된 건데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한 번만 더 우리 영토 침범하면 9.19의 합의 군사 파기하겠다고 폐기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전략적으로는 일단 북한에 대한 하나의 카드로 뭐 갖고 있으면서 오히려 예, 북한의 동정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 영역으로 돌아가서 네.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호 전 구청장이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분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정치 편향 판결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근데 그걸 보시면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요. 그분이 그 감찰 무마 그거를 폭로한 거가 아니라 다른 건들로 예. 다른 공무상 어떤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걸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본인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 때문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그걸 대통령이 그 사람을 사면을 해주고 그 사람을 후보로 내보내 가지고 저는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부끄러우니? 국민의힘이 그 정도 반대도 못하느냐. 이거는 명분이 없는 출마예요. 국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좀 기다렸다가 내년 총선에 차라리 출마를 하든지 안 그러고 왜 그 자기 때문에 지금 국민 세금 써가면서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인데 그래서 저는 이 선거는 우리가 명분이 없는데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분위기 별로 안 좋은데 뭐 만약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앞으로 한 달이 아니죠. 앞으로 20일 안에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굉장한 무슨 쇄신의 국민들 마음을 얻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 그런 거 없이는 이미 중도 무당층 마음이 많이 떠났거든요.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선거라고 봅니다.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이 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 꺼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너무 이렇게 너무 야멸차게 좀 평가하시는. 아니요. 저는 뭐 오늘 단식 중단하시고 이 대표 병원으로 가신 거 잘하신 거라고 봅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정상적인 야당의 그 역할로 돌아와 주길 바라지만 지금 무슨 장관 해임 건의 아니고 총리 해임 건의 아니고 이게 안 통하잖아요. 저는 지금 상황이 갈수록 싸움 심해져 가지고 이 불똥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 결국 이제 총선 때까지 계속 싸우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